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전례 없는 기술 경쟁, 국가 부채의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격화라는 복합적이고 거대한 폭풍 속에 서 있습니다. 각국은 생존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국의 방어벽을 높이며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복잡한 실타래를 명쾌한 역사적 렌즈로 풀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패권 경쟁과 금융시장의 요동침 역시 과거 대공황이나 냉전기 혹은 고대 제국들이 겪었던 생존 투쟁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역사라는 지도 위에 오늘의 좌표를 찍어봄으로써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의 흐름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급증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유발이 적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 CXMT가 삼성전자의 핵심 D램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술 안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제 성장률 3.2%라는 수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소 씁쓸합니다. 특정 첨단 산업만 독주하는 현상은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카네기의 철강과 록펠러의 석유 산업이 미국 경제를 홀로 견인하며 화려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대다수 서민의 삶은 팍팍했던 것과 같은 이치죠. 더 심각한 것은 CXMT의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이는 기술 주권이 곧 국력인 시대에 국가의 심장을 겨눈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 방적기와 기술자의 해외 유출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며 기술 독점권을 지키려 했던 전쟁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오늘날의 D램 반도체는 과거 영국의 면방직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기술을 뺏기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보와 노동 정책에서도 굵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역량에 강한 자신감을 표하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자권 환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입법도 추진 중인데요. 이 개혁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자권 환수 의지는 국가의 자주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역사적 맥락이 깊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이 명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인 칠정산을 만들고 자주적 국방체계를 다지려 했던 노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주권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이죠. 또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20세기 초 미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된 클레이턴 법과 유사합니다. 노동은 단순히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경제가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아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필수적인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마침내 40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환매 규모를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물가지수도 여전히 상승세인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반대론자인 하이디 오버턴을 FDA 국장으로 지명하고 국유림 개발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중적인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40조 달러라는 미국의 국가부채는 그 자체로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이는 16세기 스페인 제국이 신대륙에서 막대한 은을 들여왔음에도 과도한 전쟁과 사치로 국가 파산을 거듭하며 몰락했던 길을 연상시킵니다. 늘어나는 이자 비용과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미 재무부가 국채 환매를 2배 늘린 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짐을 바다로 던지는 임시방편과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금리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렸지만 근본적인 재정 적자라는 구멍은 메우지 못한 셈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환경과 의료 분야의 변화가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유림의 4,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야생구역의 도로 건설과 벌목을 허용하기로 했고 FDA에는 보수적인 인사를 앉혔습니다.
이 행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철저한 보수주의적 자본주의의 회귀입니다. 20세기 초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주도로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환경을 보존하려 했던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죠.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으로 사마기업의 개발 빗장을 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FDA 국장으로 낙태 반대론자를 앉힌 것은 보수 표심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규제 완화라는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사회적으로는 극단적인 보수 가치를 주입하는 모습은 과거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변형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민간 우주 기업 란젠항텐의 주취 3호 로켓 1단계 육상 회수에 성공하며 재사용 로켓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의 상반기 경제 규모가 6조 위안을 돌파하며 5.1% 성장했는데요. 중국의 이 고부가 가치 기술과 지역 통합 성장, 어떻게 보시나요? 주취 3호의 육상 회수 성공은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독점하던 재사용 로켓 시장에 중국이 명함이 아닌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이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5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느꼈던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의 역방향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영토 선점은 단순한 기술 자랑을 넘어 미래 군사적, 통신적 주권을 쥐는 싸움입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6조 위안 규모의 성장은 중국이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낡은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첨단 산업 연합체를 구축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이어 방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 전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 부장의 순방은 중국판 합종체계 전형입니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강대함에 맞서기 위해 6나라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미국 중심의 동맹 그물망을 뚫고 주변국들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죠.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까지 열며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파트너십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과 외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자 중국은 아시아 영토 내에서 확실한 내편을 만들고 공급망 우군을 확보하려는 생존을 위한 외교적 돌파구 마련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이틀 만에 약 5.6% 급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0년 만에 최고치인 2.9%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인공지능 주식 매도세 속에서 일본 시장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제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 감면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일본은행의 조기금리 인상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국채금리가 폭등한 것입니다. 정부가 쓸 돈은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국가가 져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는 1980년대 후반 자산 거품이 거치며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기 직전에 긴박했던 금융 환경과 닮아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 소프트뱅크가 미국 오하이오에 1,0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하며 인공지능 혁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의 금융 체력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모순적 신호입니다. 정치와 외교에서도 파열음이 들립니다. 러시아는 다카이치 총리의 에토로후 선 방문 계획에 크게 항의하며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국내에서는 헌법 수호를 내건 새로운 야당 정치단체 호헌 자유공생이 출범했습니다. 안팎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군요. 러시아가 줄어 일본 대사를 전격 초치해 쿠릴 열도의 주권을 주장한 것은 다카이치 정부의 우경화 및 강경 외교 노선에 확실한 경고장을 던진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영토 분쟁의 오랜 상흔을 직접 건드린 격이죠. 아베 전 총리가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협상을 조율했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 복병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현직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해 호언 자유공생이라는 새 세력을 형성한 것은 우경화 폭주에 대한 내부 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안으로는 평화헌법 수호 여론에 부딪히고 밖으로는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다카이치 내각의 이중고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화약고 이란 소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경우 유럽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나토 역시 이에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를 주장하며 이란의 양보적 태도를 보인 오만을 폭격하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상황은 1980년대에 발생했던 이른바 유조선 전쟁의 한층 더 위험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두고 정면 충돌했었죠.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립적 중재국이었던 오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부분입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 압박이 외교적 관례를 넘어 깡패 외교 수준으로 극단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고 나토 동맹국인 불가리아나 키프로스의 미군 기지를 조준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는 전쟁 발발 시 전선을 유럽 전체로 확장해 서방에 막대한 안보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일종의 비대칭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도 이란 중앙은행은 이라크와의 은행 거래 장애를 제거하고 자산을 확보하는 등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 회복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생존 전략은 유효할까요? 이란의 전략은 과거 냉전 시절 공산권 국가들이 서방의 차단막을 뚫기 위해 양자 간 특수 무역 결제망을 구축했던 생존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웃 나라인 이라크를 금융 우회 통로로 활용해 경제적 질식 상태를 막고 있는 것이죠. 석유화학 그룹의 자본금을 100조 리알에서 200조 리알로 대폭 늘린 것도 내부 신용을 키워 스스로 버티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비록 이란 내 대형 화재나 교통사고 등 공공인프라 부재와 시설 노후화라는 아킬레스건이 뚜렷하지만 자원을 무기화하고 우회로를 확보해 외부 제재를 견뎌내는 끈질긴 자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약고의 불씨가 언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 한국의 기술 안보부터 이란을 둘러싼 호르무즈 해협의 일촉즉발 위기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세계를 관통하는 박 작가님의 한 줄 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강제하며 변화를 준비한 국가만이 거친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다입니다. 한국의 기술 보호든 이란의 금융 생존이든 결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력을 기르는 것만이 격변의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정답일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숨겨진 맥락을 깊이 있게 분석해주신 박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